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재작년부터 서울의 아파트가 하락한다는 이야기들이 솔솔 돌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이유는 바로 10년 주기설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을 꼬드겨다 잡아먹는 식인곰은 작년 상반기에 떨어진 것이 10년 주기설로 떨어진 것이니 앞으로 10년간 오를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한국자산관리 원장의 경우는 10년 주기설로 이제는 서울주택시장이 상승 랠리를 마감할 것이라고 했죠.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경제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은 10년 안팎으로 한 번씩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10년 주기로 돌았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10년 주기설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10년 주기설이 이어지며 하락 후에는 더 큰 폭등이 올 것인지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0년 주기설은 보통 부동산 시장보다는 경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말인데요. 경제와 부동산은 밀접히 연관이 있기에 그 여파가 몇 년 뒤 부동산 시장으로 퍼져오면서 부동산 역시 10년 안팎으로 하락세를 맞이하였죠. 너무 오래전까지는 자료가 없어 자료가 있는 시기부터 확인해 봤을 때 가장 이른 시기는 70년대 오일 쇼크 때부터인데요. 2008년에 나온 국토정책 브리핑을 보면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한 1974~5년과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한 1978년을 기점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띱니다. 1차 오일 쇼크가 터졌던 74~5년에는 실질 주택 가격이 연간 10%가 넘게 하락했고, 2차 오일 쇼크가 터진 뒤에는 79년부터 82년까지 집가마저 떨어졌죠. 특히 가장 심각했던 80년에는 집가 지수가 13.2%나 하락할 정도였는데요. 보통 집값은 떨어져도 지가는 꾸준히 오르기 마련인데 지가까지 10%가 넘게 떨어질 정도니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수치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오일 쇼크를 겪고 난 뒤 경기 회복과 함께 전두환 정부 시기인 81년 양도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부양책을 쓰면서 부동산은 다시 빠르게 오르기 시작하죠. 이후에도 82년에는 억제책, 86년에는 부양책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이 이어지면서 가장 많이 폭등했던 81년에서 3년에는 주택가격이 40.6%나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이어집니다. 그러자 다음 정부인 노태우 정부는 시작했던 88년부터 양도세 면제 기간을 단축하고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억제 대책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89년에는 1기 신도시 200만호 건설 계획을 세우며 서울의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수도권 인근의 공급을 확보했고, 이후에도 택지 소유 상한제나 토지 초과이득세, 개발이익 환수제 등 억제책을 이어나갔죠. 마침 옆나라 일본에서도 91년에 부동산 버블이 터지며 급격한 하락세를 띠게 되자 우리나라 역시 매수 심리가 급감하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91년 전국의 아파트는 6.8%나 하락했고, 그 다음 해인 92년에는 하락폭을 더욱 키워가며 전국은 7.9%, 특히 서울은 9.2%나 떨어질 정도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죠. 이후 YS식이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를 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보였으나 97년 IMF가 터지며 부동산 가격은 다시 폭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다음 정부인 DJ 정부 시기 여러가지 부양책을 사용했고 집값이 다시 폭등하기 시작하자 참여정부에서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노무현 정부 때 집값 오른 이유 영상에서 말했듯 세계적인 부동산 폭등 시기라 결국 오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세계적으로 급격히 상승했던 부동산은 결국 부작용을 일으켰고, 미국에서 모기지를 중심으로 돈을 벌던 리만 브라더스 은행이 2008년 파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폭락이 번져가게 됩니다. 이 침체기는 2013년까지 이어지다 2014년 초이노믹스를 시행하면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풀어주고 재건축 연한 완화와 부동산 3법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수익성이 커지자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이 되면서 투기 수요들이 너도 나도 빛내서 집을 사기 시작했고, 그 상승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경제시장,
부동산 시장에 하락세가 나타나면 끊임없는 부양책으로 다시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집값은 오르기 시작했고, 결국 경제 위기를 불러오며 10년 안팎으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반복되며 회복기, 화랑기, 후퇴기, 침체기가 돌아가는 순환주기 그래프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시기일까요? 정점기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에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계속 폭등했음에도 더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 중 하나를 가지고 투기놀이를 하는 것이기에 결국 직접 들어와서 거주할 실수요들이 살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올라버리면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지금 가계부채는 위험 수준까지 올라왔고, 아무리 저금리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이자 등의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소비는 위축되기 마련이고, 소비가 위축되면 자영업, 중소기업 등의 매출에 심각한 지장을 주게 되죠. 이들 역시 생산자이기도 하면서 소비자이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면 소비는 더욱 위축되면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고요. 이 악순환 속에서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소비를 활성화하자고 재정을 풀어줄까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정리해고를 하고 연봉 인상폭을 줄이거나 동결하는 등 직원들의 소득도 줄어가니 사람들의 여력은 점점 더 떨어져 갑니다.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집값이 계속 오르면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생겨나면서 이후에도 끊임없이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지금도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도 결국은 그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도 집을 처음 사기 시작하는 30대들의 거래가 급격히 늘었다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했는데 왜 전체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었을까요? 부동산 시장을 오래 겪어가며 많은 자금을 벌어봤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그리고 부동산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초창기 갭투기꾼들이 더 이상 부동산에 투기할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10년마다 찾아왔고,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문제가 생기며 수출 부진과 함께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침체된 경제 상황을 겪고 있고요. 10년 주기설이라는 것이 10년마다 아무 이유 없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10년마다 찾아오는 매수심리 폭발, 그리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인 급등, 이 급등으로 인한 사람들의 여력 감소와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생겨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작년 초 잠깐 떨어진 걸로 10년 주기설이 끝났다고 말하는 인간은 개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 떠들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매수 심리를 유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구라치는 거든지, 어쨌든 믿을 인간이 못 되네요. 그럼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듯 이번에 하락세가 끝나면 다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지금보다 더 오를까요? 그러기에는 예전과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작년 말부터 시작된 인구 감소입니다. 2017년 통계청에서 추산한 결과로는 인구 감소는 2029년부터였으나 작년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면서 1,600여 명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보다 9년이나 빠른 올해부터 인구 감소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2015년부터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 더욱 가파른 하락폭을 보였던 혼인율, 그리고 이에 따른 여파로 출산율까지 급격히 감소되며 생겨난 일이죠. 만일 저들이 예측하는 대로 다시 5년쯤 뒤에 폭등할 수 있을지 우리나라의 생산 인구를 계산해 볼까요? 실제 돈을 벌어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생산 가능 인구인 20세부터 59세까지의 인구는 2018년부터 단 한 명도 죽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5년 후에 7%가량이 줄어듭니다. 실제 사망하는 인구까지 계산하면 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줄어들겠죠.
즉,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점점 더 주택에 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뜻임에도 무조건 예전과 같은 시기로만 생각하고 예전에도 올랐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단순한 이야기만 하는 거죠. 가구 수는 늘어났다고요? 통계청에서 2015년부터 가구 수를 뽑아봤을 때 2018년부터 가구 수 증가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증가한 가구들의 대부분은 1인 가구로 1인 가구의 비중 역시 27.2%에서 29.3%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반적으로 1인 가구는 거의 원룸이나 오피스텔, 빌라 등에 거주하기 마련인데요. 실질적으로 아파트야 워낙 인기가 있으니 자산 유지를 위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심해 아직은 서울 아파트 거주가구 비중은 거의 유지되고 있지만 가구당 주거 면적은 점점 더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단독주택이나 바닥 연면적이 넓은 연립주택에서 점점 더 작아지며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점점 더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동함은 물론 가구당 주거 면적이 작아질수록 아이를 낳을 마음은 점점 더 꺾이게 되죠. 이게 가구가 제대로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단지 숫자만 늘어나고 있을 뿐이며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인구는 더 가파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5년 뒤에 더 줄어든 수요들은 늘어난 1인 가구들은 지금 이상으로 다시 가격이 오른다면 굳이 평생 빚을 갚아야 하는 아파트를 매수할까요? M4 세대들은 차라리 집을 사지 않고 조금 더 여유롭게 소비하면서 살겠죠. 집값이 심각한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요. 게다가 대부분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에 몰려있기에 이들은 집을 살 여력도 되지 않으면서 자기 손으로 수요를 깎아먹고 있는 중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10년 주기설은 경제 10년 주기설과 연관이 있으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떨어지는 데에는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소비가 감소되는 등 서로 상호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작년부터 10년 만에 찾아온 급격한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나라 역시 우리나라고요. 그럼에도 집값은 더 올랐습니다. 이는 그간 너무나도 완화해 주었던 부동산 및 대출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박혔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미국 이상으로 쌓여버린 가계부채는 터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크나큰 침체를 맛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폭탄이 터지기 전에 정책이 승리하여 집값 연착륙에 성공하면 집값 부담이 덜어지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고 만일 건설사 투기꾼들이 승리하게 된다면 폭탄이 터지며 어느 순간 급격한 폭락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본보다도 가파르게 인구가 줄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도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20년 이상의 침체기를 맞이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일본의 도쿄는 오르니 우리나라도 서울은 오른다고요. 도쿄가 오른 것은 몇 년 안 되었고 이 역시 올림픽으로 인해 외국인 투기 수요들이 유입되면서 오른 것이며 실질적으로 아베노믹스로 인해 떨어진 환율로 계산하면 오히려 가격은 하락한 셈입니다. 결국 아직까지도 아니라고 우기며 지금도 더 올랐는데요? 라고 태클 거는 사람들은 자기 집이 안 팔리니 계속 여론을 조장하는 것일 뿐이며 이전 폭락론자 영상에서 말했듯 지금 집을 사게 되면 결국은 팔리지도 않아 집값은 떨어지는데 평생을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게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 지금 30대들의 거래와 비중이 늘어났는데 나머지는 줄었을까요? 합리적으로 판단해보면 지금이 살 때인지 관망할 때인지는 확연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